금융산업의 기후 대응을 위한 공시제도 개편 방안 기획 토론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행사 진행을 맡은 스프레드 1.5의 윤세종 정책활동가입니다. 오늘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들과 노회찬 재단, 전국 사무금융서비스 노동조합, 그리고 산업법인 스프레드 1.5가 공동으로 주최한 행사입니다. 오늘 행사는 유튜브 채널 박지혜 TV에서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고 있고요. 온라인으로 참여해주신 분들께도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 적극적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 전반에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금융의 흐름을 바꾸는 것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융산업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그리고 금융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관리 보호를 위해서도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명백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기후대응은 여전히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행사는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금융산업이 담당해야 되는 역할과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기후공시 제도의 개편 방안을 살펴보고 금융산업 노동자들이 주도하는 기후대응 방안으로서의 기후퇴직연금 확산 방안도 함께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발제에서는 플랜 1.5의 한수현 정책활동가님이 금융산업의 기후대응 필요성과 노동조합이 주도하는 대응 방안으로서 기후퇴직연금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두 번째 발제에서는 한국사회책임수협포럼의 김태한 수석연구원님께서 금융산업의 기후공시에 관해 스콥3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각 발제는 20분씩 진행될 예정이고요. 발제 후에는 5분의 패널을 모시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생중계의 카메라는 자동으로 마이크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언을 하실 때는 마이크를 켜주시고요. 발언이 끝나시면 마이크를 꺼주셔야 다음 발언자분께 카메라가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건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님과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요. 오늘 현장에 자리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님의 인사 말씀을 청해 듣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정부갑 박지혜입니다. 오늘 갑자기 또 날씨가 추워졌어요. 며칠 전에 11월 달에 117년 만에 폭설이다 해서 또 날씨가 그렇게 이례적인 날씨가 있는 날에는 다들 또 이거 기후위기 아니냐 그런 말씀들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올해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사실은 조금은 이제 실망스러운 분위기로 끝나긴 했는데 총회 즈음에서 나온 이제 UN 배출량 격차 보고서를 보면 현재대로 하다 보면은 3.1도, 금세기 말까지 3.1도 상승할 수밖에 없다. 더 강력한 기후 대응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유엔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 부분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 직접적으로 갈 필요가 있겠지만은 금융, 기후 공시 정책이야말로 그런 강력한 그 정책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기후 공시 정책을 강화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예결위 기간에 이제 정책 질의를 하면서 금융위원회 그 기후공시와 관련한 입장을 확인을 하고 하루빨리 그 현 정부가 유예한 기후공시 정책을 어쨌든 어떻게 갈 것인지 로드맵이라도 하루빨리 밝힐 필요가 있다라고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실 금융위원장님도 그런 규제 그 제도가 빨리 법 제도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빠르게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공감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빠른 시일 안에 그 제도가 마련이 되지 않을까, 가이드라인이라도 빨리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우리 금융산업에서 얼마나 그 제도를 또 잘 준비하고 있는지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탄소 중립으로의 이행에 있어서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금융산업에서도 잘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노동조합이 저는 오늘 자리가 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사무금융노조에서 일찍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셨고, 제가 이제 플랜 1.5에서 일할 때 같이 또 이런 프로젝트를 한 바가 있어서 이걸 놓지 않고 계속 끌고 가고 계시다. 그리고 노동조합이 앞장서서 퇴직연금
같은 걸 활용을 해서 이 이슈를 또 촉진시키기 위한 역할을 하시려는 것 같아서 굉장히 반갑다고 생각을 했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논의가 됐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구체적으로 정책화하고 제도화하고 하는 데 있어서도 저도 그리고 오늘 또 공동 주최해 주신 정무위원회 신장식 의원님도 이렇게 뜻을 모아서 함께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운 날씨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노회찬 재단의 김형탁 사무총장님께 인사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노회찬 재단 사무총장 김형탁입니다. 원래 저희 비전 포럼 박창규 운영위원장이 행사의 주최자로서 인사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집안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어요. 제가 대신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요. 저는 사실 올 때 편하게 제가 사무금융 출신이기 때문에 사무금융에서 이 행사를 노회찬 재단과 같이 한다는 기쁜 소식을 듣고 이야기 좀 잘 경청해 들으려고 왔는데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되었네요. 사실 그러니까 인류에게 닥친 기후 위기의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그 인류의 적대적인 외계인이 침공한 사건과 저는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한테는 느닷없이 닥친 위기이겠지만 사실 먼저 깨친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그 경고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이 위기를 맞닥뜨리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보는데요. 다만 차이점이 있다 한다면 기후위기는 인류 스스로가 만든 재앙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모든 인류 한 사람 한 사람이 기후위기의 주범이라고는 저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 상당한 차이가 있을 텐데 결국 그것은 이 체제가 만드는 것일 텐데 이 체제가 법과 제도로서 형식적으로 완성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도저히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법과 제도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개선시켜내고 또 돌파구를 찾아야 된다는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이 체제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면 사실 금융이 핵심이죠. 그래서 금융제도, 금융과 관련된 법, 금융체제를 바꿔내는 것이 기후위기를 해결해 나가는 데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들이 좀 듭니다. 그간 사무금융에서 금융의 공공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왔었는데요. 저는 기후위기 역시 사무금융에서 노력하고 있는 금융 공공성의 한 중요한 한 파트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특히 이제 노동조합이 기후와 관련해서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사무금융 노동조합이 정말 이렇게 스튜디오십을 발휘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금융이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로 바뀔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 만드는데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는데요.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전국 사무금융서비스 노동조합의 이재진 위원장님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무노조 위원장 이재진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고생해 주셨는데요.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미국에 트럼프가 돌아왔죠. 기후변화는 최악의 사기극이라고 과감없이 내뱉는 그런 트럼프가 돌아옴으로써 파리 기후변화 협약 탈퇴라든지 또한 반탈탄소 정책 여러 가지 것들이 밀려올 것 같습니다. 당선되고 한 달 만에 그 모든 경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다 미국에 쏠려 있는 이 현상들 참 걱정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올 추석 아마 엄청나게 도와줬다는 거 여러분들 더 잘 아실 겁니다. 그게 다 기후 위기에 관련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어쨌든 저희 사무금융노조는 지난해부터 계속적으로 지금 플랜 1.5와 함께 기후변화에 따른 여러가지 금융산업과의 어떤 접목과 함께 모색해가는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기업과 사회 탄소 배출 경감하고
탄소 중립 경제를 이해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대출과 투자가 이루어지고 관련한 금융상품이 개발돼야 한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들이 기후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유도하여 투자자와 소비자들이 보다 나은 결정을 낼 수 있도록 도와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인 기후 공시 제도가 조속히 도입해야 된다고 계속적으로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천 방안으로 저희들은 이제 퇴직연금과 연계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 퇴직연금이 한 400조 가까이 되고 4, 5년 후에는 1000조 가까이 되는 국민연금을 초월하는 기금이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의 퇴직연금을 통한 기후협약 부분은 상당히 접근성이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벌써 한 3년 전부터 퇴직연금을 계약형이 아닌 기금형으로 전환을 시켜야 된다. 기금형으로 봤을 때 현재 그 400조에 운용하는 데 있어서 그 탈석탄화를 주장하는 기업들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함께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그러면서 그 사회적 금융 공공성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이 제3금융노동조합의 제안하는 방향성을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서 많은 의견들이 개진되고 함께 만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는 또 노동조합이다 보니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견지하고 결국은 뭐 즐기는 놈이 이긴다라고 저희들은 흔히 얘기합니다. 옛날에 가지고 끝까지 하나씩 밟아 나가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이 토론을 위해서 함께 해주신 우리 박지혜 의원님, 최장식 의원님, 그리고 오늘 노회찬재단, 그리고 플랜 1.5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또 자장이신 문화부 또 토론자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인사말 드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행사를 공동 후원해주신 신장식 의원님께서는 소위 일정이 겹쳐서 저희 행사 시작하기 전에 와서 인사를 나누고 가주셨는데요. 신장식 의원님의 축사는 서면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발제를 시작하기 앞서서 오늘 발제와 토론을 맡으신 분들 그리고 주최 측 앞에서 기념사진 촬영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했습니다. 죄송한데 앞쪽 조금 카메라 좀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 찍으셨나요? 네. 좋습니다. 기후위기와 금융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먼저 짚고 이 연관성 안에서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금융 자원을 이용해서 기후위기 대응에 나설 수 있는 실천적인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후위기와 금융산업, 그야말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금융이 작동되고 운용되는 방식에 점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동시에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주요 도구로서 그리고 또 솔루션으로서 금융이 계속 소환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기후위기가 금융산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기후변화라는 이 위기가 금융의 위기로 이제 전이되는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물리적 위험과 전환 위험으로 이제 분류될 수 있는데요. 물리적 위험은 기후 위기로 인해서 홍수라든지 산불 같은 혹은 해수면 상승 같은 이상 기후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금융적 리스크가 발생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산불이 나면은 인명 피해 그리고 재산 피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이 피해들의 보험을 들어준 보험사가 지불해야 할 보험 액수가 늘어나고 또 보험사들의 손실률로 이제 이어지는 시기입니다.
녹색 금융 협의체는 기후변화 우리가 이렇게 방치하면은 2050년 즈음에는 물리적 위험으로 인해서 세계 GDP가 15%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한국은행도 감독 기능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한국은행도 여러 가지 이제 이슈 리포트나 조사 보고서를 통해서 실제 기후변화로 인한 이행 리스크나 또는 물리 리스크가 닥쳤을 때 우리 경제에 그리고 금융기관들에 어떤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학술적으로 말씀을 안 드려도 쉽게 아마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기후 리스크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많이 쉽게 좀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물리적으로도 우리나라가 워낙에 최근에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기도 하고 한국이 제조업 강국이죠. 제조업 중에서도 사실 에너지 다소비 제조업의 강국입니다. 그 말은 즉슨 우리 금융기관들도 에너지 다소비 업종에 많이 익스포저가 노출이 되어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데요. 만약에 탄소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면 해외 금융기관들보다는 국내 금융기관들의 리스크가 더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실제 그러면 금융기관이 감독을 할 때 감독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잘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하나의 인디케이터를 가지고 봐야 될 텐데요. 그때 일반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는 게 이 금융배출량이라는 건데요. 이 금융배출량이라는 건 만약에 이제 어떤 금융기관이 A라는 기업에 대출이던 투자를 한 10억 정도 했다. 그리고 그 A 기업이 전체 자산 가치가 100억이다. 그리고 그 A 기업의 배출량이 100톤이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10% 전체 자산 중에서 우리가 집어넣은 금액 10%에 해당이 되는 10톤을 우리 금융기관의 금융 배출량으로 이렇게 잡는 방법인데요. 이제 기본적인 방법은 이렇게 되는데 이제 자산별로는 사실 이제 제가 새로운 그 PPT를 드리긴 했는데 아마 이게 예전 PPT라서 안 나와 있을 것 같긴 한데 사실 이제 자산별로는 상당히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 피카프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자산 유형별로 상장 주식이나 채권, 상장 주식이나 채권, 대출, PF 그리고 모기지 그리고 국채까지 다양한 자산군별로 어떻게 금융배출량을 산정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론들을 최근에 많이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리고 앞에 보이는 방법론 이외에도 Facilitated Emission이라고 해서 자산운용사에서 위탁자산을 운용을 했을 때 그리고 또는 RPO와 같은 RPO나 이런 것들 이제 채권 발행을 주관을 했을 때 나오는 이런 배출량이나 보험사들의 배출량도 다 산정을 할 수 있도록 최근에 방법론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은 정권이 바뀌기 전에 전 정부에 있을 때 금융위하고 우리 금융위에서 오신 아실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때는 그 금융위하고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논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녹색금융 관련된 논의들을 진행했었고요. 그래서 금융위원장님을 비롯한 대표자끼리는 분기마다 이루어요. 그 다음에 그때는 그 사무처장님이 이세원 차장님이었는데 차장님하고 실무 책임자 그분 1개월에 한 번씩 해서 고정적으로 그런 그 노동조합 또는 금융회사 그리고 금융정책을 담당한 국가기관이 이런 논의들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정부가 바뀌면서 그런 논의들이 다 좀 끊어져 버려서 대단히 안타깝긴 하지만 그런 논의들이 지속적으로 있었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우리 김태환 연구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금융배출량에 대해서 당연히 병시제도가 당연히 되어야 되고요. 노동조합은 회사에다 그런 것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금융회사가 움직이는 이 방식이 자체적으로 잘 안 움직입니다. 금융회사는 절대 자체적으로 움직이지 않고요. 금융위원회, 금감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이런 부분을 가야 된다고 좀 설득하고 지침이 주어질 때 일반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 금융배출량 공시와 관련해서 스코프3 관련해서는 특히 무엇보다도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감독기관과 정책기관에서 이 문제에 대한 고민과 그다음에 실행이 좀 우선적으로 좀 따라야 된다. 이건 제가 책임을 돌리는 게 아니라 실제 그렇게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41페이지에 제가 토론문을 내는 것이 있는데 주로 퇴직연금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 왜 퇴직연금 쪽에 집중을 했느냐면 저희가 아까 우리 이재진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3년 전부터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주체가 다 금융사들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게 통합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기도 어렵고 어떤 정책 방향을 향해서 간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퇴직연금을 기금화하고 이 기금을 가급적이면 연금관리공단, 지금 국민연금관리공단 형태로 저희도 공적기구를 설립하고 그 공적기구에서 이 문제를 직접 다루는 것들이 정책 방향을 결정한다는 이렇게 대단히 유용하겠다, 유효성이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3년 전부터 이런 논의들을 진행했고 그게 지금도 저희 핵심적인 사업 과제, 사업 방향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제가 제목에서도 보면 투자 방향성과 수익률이라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현실적인 문제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 자본시장, 주식시장에 투자할 때 많은 투자자들한테 국내 코스피, 국내 자본시장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 자기의 투자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자본의 내용한 현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기후위기를 대응하고 퇴직연금을 인류가 전체적으로 생존하는 문제에다가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게 틀린 얘기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이것을 우리 조합원들한테 이렇게 가자 이렇게 얘기하면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런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그래서 제목에서 보듯이 이 투자 방향성 설정과 수익률 제고를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인가가 사실 실질적인 현장의 문제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이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크다는 것은 정말 사실입니다. 아까 보셨지만 2023년 말 기준으로 퇴직연금은 382조 되고 곧 400조 올해 넘겠죠. 그 다음에 국민연금 한 1000조 되니까 40% 수준인데 이 퇴직연금은 지난 5년간 2배가 증가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빨리 증가 속도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한 10년 내로 1000조 시장이 될 것 같고요. 언젠가는 국민연금을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퇴직연금을 통해서 퇴직연금은 대부분 주체가 명확하게 투자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국민연금보다 이런 부분에 집중하는 것은 매우 가능성이 있어서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코 관가할 수 없는 게 바로 이 수익률이라는 부분인데 퇴직연금은 사실상 노동자들의 핵심적인 노후 자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수익률을 빼고 나머지를 설명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여기에 언급을 한 것이 탈탄소 경제로 투자 방향을 전환한다거나 장기적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으로 보면 탄소 산업에 하는 사업장들은 아무래도 성장 여력이 없고 결국은 퇴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그쪽 방향으로 투자 전환하는 게 맞기는 한데 당장 우리 조합원들한테 수익률을 어디에다 제고를 할 것이냐는 얘기를 할 때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너무 먼 얘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저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언급한 것은 장기적으로 그런 방향이 맞지만 당장에 가는 것이 대단히 좀 어려움이 있더라.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씩 이어내 가는 방법 또는 그러니까 조금씩 점진적으로 투자의 방향을 전개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고 다만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급한 것은 퇴직연금을 기금화하고 이 기금을 공적 기구에서 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은 저희가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이 법령 관련해서 최근에 나온 법안 중에 더불어민주당의 한정혜 의원이 낸 법안을 보면 지금 중소기업들은 퇴직연금을 법으로 운용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100인으로 나눠가지고 100명 이하 사업장들은 인력관리공단에서 운용을 하는 방안. 다만 100인이 넘는 사업장들은 좀 대형 사업장이니까 여기는 기금이 아마 커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통합 운영하자는 이런 안을 내셨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퇴직연금관리공단을 직접 신설하는 것이 대단히 큰 작업입니다. 이거 하려면 퇴직연금관리공단 관리법을 만들어야 되고 이 법을 만드는 과정이라는 게 정말 지난하기 때문에 이게 좀 더 현실적일 수 있고 오히려 기후금융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게 좀 더 가까운 방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낸 법이나 또 다른 의원들이 낸 여러 가지 법들도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하고는 있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은 어느 정도 어쩔 수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서 사실 이 페이지에 제가 4번에 올려놓은 퇴직임금 제도의 실행 방안을 당장 실행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는 퇴직연금 운용상의 친환경 디폴트 옵션을 좀 도입해가지고 노동자들이 디폴트 옵션을 선택해서 자연스럽게 퇴직연금 운용에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그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들을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노동자의 선택을 계속해서 강조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한 가지 더 고민스러운 지점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첫 번째는 수익률에 관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요 또 하나 고민이 되는 지점은 아까 이 퇴직연금을 현재 기금화하지 않으면 여러 사업장들에서 이게 그 금융회사에서 운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우리 조합원입니다. 근데 이걸 만약에 기금화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금융회사, 금융기관은 일정 부분 퇴직연금으로 오는 수익이 줄어들 수 있고요. 그것을 운용하고 있는 우리 노동자들의 이 일자리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이 결국은 이 문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노동자들의 당장의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느냐에 대한 해결점을 찾으라. 물론 그것 관련해서는 퇴직연금관리공단을 설립하고 거기서 종합적인 기금 운용에 대한 정책 방향을 결정하지만 실제적인 현장의 그 투자 또는 관리, 운용 이런 것들은 다시 금융사에 배분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방식들을 생각해 볼 수는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부딪히는 부분은 그런 근로조건이 계약되지 않느냐에 대한 우려도 현장에서 있다는 점은 저희가 간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수익률을 균형을 잡고 그리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또 가장 긍정적인 발전적인 방향으로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지켜가면서 결국은 이 퇴직연금이라는 이 종잣돈을 활용해서 그 기후위기에 좀 슬기롭고 또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대응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43페이지에 노동조합의 역할을 했는데요. 여기 보면 첫 번째가 교육 및 홍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당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플랜 1.5가 저희 사무국 노조 와가지고 기후연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시면서 저희가 많이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 현장 와서 저희는 조합원들 만나서 교육할 기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까지 기후위기에 관련된 얘기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만 해도 현장 가서 현장에 있는 조합원들과 교육을 할 기회가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첫 번째 모든 교육의 시작은 기후위기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리고 기후위기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그런데 현장 가서 얘기를 해보면 다들 피상적으로 기후위기가 어렵다는 얘기는 다 들었는데 왜 어려운지, 왜 위기인지, 이게 얼마나 시급한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반성을 하고 이 교육 및 홍보에 굉장히 이거 당장 노동자로 실천을 해야 되고 실행을 해야 되니까 이것을 실행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업과 교섭인데 아까 얘기했던 그 스코프 3 같은 경우들도 사실은 회사는 첫 번째가 그 정책 당국에서 지침을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으로 움직이는 게 제1번이고 두 번째는 노동조합에서 밑으로 단체 협력이나 합의를 통해서 이것들을 또 따내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과 교섭을 통해서 협상력을 발휘해서 하는 방법들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플랜 1.5나 또는 여러 이런 관련 단체에서도 이런 일들을 지속적으로 하긴 하겠지만 노동조합이 우리 회사가 기후 위기에 관련해서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배출량을 제대로 공시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을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일들도 바로 노동조합의 가장 할 수 있는 노동조합만이 어떻게 보면 가장 잘 할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향후에 이것들을 진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실제 현장에서 부딪힐 때는 수익률에 관한 문제라든지
노동자의 근로 조건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것들을 법으로 담아내서 다시 제도로 띄우는 것이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저희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생존 아니면 죽음이라는 문제라고 바라본다면 이것들을 멀리 놓을 수는 없는 문제이고요.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서 이 문제에 현실적인 접근이 될 수 있도록 노동자를 좀 더 앞장서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사모님 노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의 노조가 금융노조하고 사모님 노조거든요. 이 노동자들이 다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현장에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모범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제출하고 실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미 있는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NH 아몬드 자산운용에서 ESG 리서치팀 팀장을 맡고 있고요. 저를 불러주신 이유는 저희 주주사인 아몬드가 유럽에서 지금 3,000조 중에 1,300조 정도 ESG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사실 ESG만 치면 블랙락보다 더 많이 하고 있는 기관이고요. 두 번째로 저는 그 M&D의 그 유럽에 선진화된 그 금융 스킴을 배치업해서 저희 회사에 잘 적용을 시키고 있고, 저희 회사도 60조 원 정도 운영을 하고 국내 6위의 자산 운용사로서 ESG 투자를 5조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18년 동안 지금 ESG 투자를 하고 있어서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기관이고요. 최근에는 세이온 클라이밋 기후 변화 관련된 주주 활동을 35개 상장 기업을 상대로 좀 구체적인 질의를 통해서 정보 수집과 기후변화 대응 촉진 이런 것들을 좀 한 바가 있어서 오늘 좀 많은 그 발제와 이제 그 토론자 분의 그 토론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느끼고 있는데,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장기간 공적인 성격을 띠는 자금은 이 기후 리스크 관리가 필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을 포함한 전 세계 연기금들이 아까 김태현 수석님 말씀하셨지만 그 수익률을 위해서 뛰어든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수익률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험 조정 수익률을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고, 그래서 리스크가 높아지면 수익률이 높아지지만 이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하면서 수익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ESG에서 추구하는 바는 장기간 높은 위험 조정 수익률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스콥3 범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해외에 ISSB, 그러니까 국제 지속가능 그 기준위원회에서도 이제 국제적으로 IFRS 산하에서 ESG 공식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 탄소 기후만큼은 IASB에서 굉장히 핵심 의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IASB는 A가 어카운팅이거든요. 그래서 폐기 기준에도 충당 부채라든지 기후 위기에 따른 리스크 관리에 따른 비용을 지금 폐기 기준에도 바로 직접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KSSB 투자자 자문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데 여기서 8월 말까지 받은 그 ESG 공식 초안에 대한 결과를 살펴봤을 때 스코프 3까지 포함한 의무 공식 2년 안에 하자라는 게 답변이 70%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스코프 3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시고, 그 이유는 얼마 전에 이제 올해 6월달에 자본시장 연구원 자료를 보시면 탄소 리스크 영향과 포트폴리오의 탄소중 중요성 보고서가 있는데, 이 보고서 보면 산업 간의 연계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소리 떠올리는 고탄소 업종만 관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스코프 3, 이 가격 전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산업 간의 연계성을 봐서 모든 산업을 거쳐서 우리가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저희도 방금 말씀드린 세이온 클라이밋 그 주주 활동에서 이것을 고려해서 저희가 26개 산업군을 관리하고 있는데 26개 산업군 중에 21개 산업군에 대해서 이제 관여 활동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게임이나 혹은 엔터나 이런 직접적으로 기후랑 관련이 있을까 싶은 그런 회사들도 저희가 인게이지먼트해서 그 기업과 소통을 나눴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관련돼서 좀
스콥 3까지 범위를 넓혀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건 이미 금융감독원의 2021년 12월에 발표한 기후리스크 관리 지침서에도 이 기후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또한 은행권이나 주요 상장회사 중심으로 사실 금융감독기관에서도 벌써 3번 이상에 걸쳐서 물리적 위험 측정 그 프로젝트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감독기관에서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한국은행도 NGFS 가입하셔서 금융감독원과 함께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도 몇 년에 걸쳐서 지금 실시하고 계신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약간 그 금융사에 다니다 보니까 이제 퇴직연금 구조를 좀 봤습니다. 400조 원 중에 250조 원이 DB형입니다. DB형이 이제 기관이 관리하는 거죠. 사기업이든 공공기업이든. 근데 사기업은 사실 조금 관리 범위가 어렵다고 치면, 공공기관만 관리해도 약간 저희가 뭐 예를 들면 뭐 한수원이나 등등 몇 천억씩 그 DB형을 관리하고 계신 기관들에서 이런 기후 리스크를 좀 관리해라. 뭐 요즘에 이제 공공기관 ESG 경영평가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경평 조항에 좀 넣어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정책 전문가가 아니지만, 다만 좀 안타까운 점은 이 250조 원 중에 95%가 예금성 자산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지금 시점에 중요한 거는 금융 리스크에 그 기관이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 은행권의 그런 그 기후 리스크 측정이 굉장히 지금 상황에서는 좀 중요하고요. 5%도 적은 돈은 아닙니다. 12조 원에 달하는 자금이어서 그것들은 방금 말씀드린 공공기관 경영평가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 이런 쪽 푸시를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DC형, 그러니까 한수연 정책 전문가님께서 발표해 주신 건 이 DC형에 좀 집중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150조 원 해당하는 자금이고, 근로자들 문제인식 제고를 해서 친환경 금융 상품을 우리가 가입하고, 뭐 금융기관에 요구하는 활동들을 우리 열심히 해보자, 이런 것들을 촉진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그 김태한 수석님 말씀해주신 그 공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금융기관은 지금 상품에 대한 공시가 있고요. 그 금융기관 자체 금융기관에 대한 공시가 좀 분리해서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유럽은 둘 다 하고 있고, 한국은 상품에 대한 공시만 지금 의무화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주사의 아문디 얼마 전에 9월달에 갔다 왔는데, 살펴보면은 SFDR에 대한 그런 노출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크고, 이게 점점 더 강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2021년부터 이미 시작을 했는데 2023년 1월부터 2단계가 시작이 돼서 RTS라고 해서 기술적 기준이 좀 강화되고, PAI라고 해서 기관의 그런 ESG 리스크를 좀 공개하는 그런 것도 좀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강화된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고, 넷제로 플랜 같은 경우에는 글래스고 그 넷제로 금융연합 그 하에 있는 넷제로 에셋 매니지먼트라는 NGAM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파리 기후변화 협정 1.5도시나 2도시 그런 시나리오에 따라서 그 넷제로 에셋 매니지먼트는 어떤 그 경로를 따라가야 되나, 이런 가이드가 있고요. 그 가이드에 따라서 유럽 금융기관들은 맞춰서 본인들의 자산 중 ESG 자산을 그 넷제로 계획에 맞게 수행하도록 지금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아까 말씀드린 그 3,000조 중에 1,300조가 ESG고, 이 1,300조 중에 한 540조 원, 그러니까 전체 한 18% 정도를 이 넷제로 경로에 완벽하게 맞추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한국은 좀 ESG 펀드 공시가 시행은 됐지만, 아직 이제 자체적인 목표나 전략이나 방법론 이런 것들을 자체 공시하는 수준을 머무르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기관의 공시까지는 나아가고 있지 못하고요. 이런 것들을 좀 잘했을 때 금융기관에서 뭐 저희는 뭐 자승자박이긴 하지만 티어 1, 티어 2 이런 걸 발표해 주시면은 저희도 뭐 열심히 해서 평가 잘 받고 그런 것들이 잘 수행되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한정에서는 영국의 영국 금융감독청에서는 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잘 수행한 기관들에 대해서 티어 1으로 분류를 해서 공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ESG에 대한 뭐 투자 수익률이 좋다 나쁘다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하겠지만 이 회사가 진짜 진정성 있게 기후 리스크 관리를
기관 차원에서 펀드 차원에서 잘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공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 그 전제가 되는 거는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안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한국사회시각 포럼이랑 그 1.5도시와 함께 이제 기후 스튜어드십 관련된 그 행사도 했었었는데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지금 국내는 주주 활동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기관 단위 수준으로 이 스튜어드십 활동, 그 소위 이제 액티브 오너십이라고 불리는 활동들을 기관 단위 활동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연대 행위를 좀 강조하는, 그래서 기관들끼리 정보 공유도 하고, 그래서 같은 회사에 동일한 메시지를 더 강력히 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권고적 주주 제한 이런 그 제도가 상당히 이제 좀 금융기관으로서 좀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런 것들이 좀 더 활성화돼서 기후변화 이슈에 대해서 기업이 요구할 때 정식으로 주주총회에 좀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고, 이 안건에 대해서 주주들이 몇 % 동의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논의할 수 있는 채널이 더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변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녹색전환연구소라는 기후정책 싱크탱크에서 일하고 있고요. 저희 경제전환팀에서는 이제 올해 기후 공시를 의무화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에서 로드맵을 발표하게 하기 위한 활동들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벽돌을 깨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거 토론회도 하고, 또 부모님들 설득해가지고 이제 세미나 하면서 기자회견도 하고, 그리고 통해서 이제 강은식 의원실하고 같이 그 4번 시장법 개정안 발의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국정감사에서 이제 금융위원장님께 의원님 통해가지고 로드맵 빨리 내겠다라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산 그 질의하는 것도 오늘 함께 해주신 박재혜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상황으로는 이제 그 금융위원회에서 로드맵 발표를 계속 미루면서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이 이제 국제 상황들이 아직 세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섣부르게 발표를 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해오셨고, 그리고 미국 대선 이후에 빠르게 발표하겠다 했던 그 입장 또한 다시 흔들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의 그 금융공시 내지는 기업공시 관련한 제도는 미궁으로 빠져드는 게 아닌가 해서 굉장히 우려가 되고, 이제는 뭘 해야 하는가라는 고민을 계속 하고 있던 차에 이렇게 중요한 또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금융노조 분들을 뵙게 돼서 반갑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그럼 우리가 손을 잡고 적어도 올해 안에 로드맵을 언제 발표하겠다라는 로드맵까지는 발표하게끔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한 발 양보한 그런 고민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또 그리고 공시 기준이 이제 최종안이 이제 곧 발표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상황들을 보면 이번 이제 3일날 공시 기준의 의결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기준서는 공개하지는 않을 거고, 로드맵 발표와 함께 이제 최종안의 그 기준서가 공개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 이제 공개적으로 나온 내용을 보면은 그 초안이 크게 변화는 없을 거다. 다만 그 국내형으로 이제 좀 넣었던 그 101호 저출생 관련된 부분들 포함한 101호를 간소화할 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식적으로 나온 입장으로도 그렇고, 이제 제가 내부 이야기들을 좀 듣는 것으로도 그렇고, 상당히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 지금 이 우리가 ISSB 기준을 따라가고 있는데, 이 ISSB 기준 자체가 말하고 있는 것이 본인들 공시 기준은 글로벌 베이스라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기준으로 우리는 제시하는 거니까 이걸 가지고 국내 상황에 맞춰서 더 강화해도 됩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그 KSSB 기준은 이 글로벌 베이스라인을 상당히 완화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어떤 이 공시 기준과 그것을 따르는 기업들의 공시가 글로벌 사회에서 되게 믿음직한 정보로서 인정될 것인가가 좀
그 의문시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들이 완화되냐, 일단은 그 기후 외 모든 공시를 선택 공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는 지속 가능성 공시 기준을 제정하는 것이고, 기후 외에도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슈는 많고, 또 기후와 연계되는 생물 다양성이라던가 다른 공시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너무 간과하고 있다라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하게는 스콥 3에 대해서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았었는데, 이제 그 듣기로는 이 부분을 상당 기간 유예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그 최용환 팀장님께서 앞서 말씀해주셨던 설문조사에서도 70% 이상이 스콥 3 공시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대로 바로 지금 의무화해야 된다라는 입장도 있고 3년까지 유예해도 된다라는 입장이 있는데, 지금 그 국내 상황은 그대로 간다면 3년까지 유예하는 입장으로 갈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공시 의무화를 시작하는 것도 그 경제 단체에서는 29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에서 그것을 그나마 앞당겨서 28년을 한다 그래도 우리는 스콥 3 공시는 그럼 2030년 이후에 하겠다라는 것인지 굉장히 좀 답답한 또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해외 상황들과 비교해서 많이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 2027년, 2028년 정도를 이제 이야기하고 확정하고 있지 않아서 우리는 이제 일본 기준을 좀 보고 가겠다라는 그런 비공식적인 또 상황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2027년부터 할 것으로 보여지고, 일본의 경우에는 이제 프라임 시장 상장 기업 중에 시가총액 3조엔 이상 기업부터 시행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우리 정부 당국에서는 봐라, 일본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좁은 범위지, 우리는 뭐 아직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뭐 2조 이상부터 한다고 하면 일본은 훨씬 더 좁은 범위부터 시작하고 있지 않냐라고 하시지만, 일본은 스콥 3를 유예하지 않고 그 좁은 범위의 이제 대기업이지만 그 대기업이 스콥 3를 스스로 관리하게끔 하는 방향으로 이제 가지고 가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거기에 더해서 이게 결국은 이 기후 변화가 그 은행들의 어떤 구조를 상당히 취약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또 지방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대출 비중이 높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중소기업 제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제 부실해질 거다라는 것을 예견해서 이제 그 은행의 업무 범위를 이제 완화하고, 지방은행들이 이런 그 고탄소 중소기업들에게 비즈니스 매칭, 저탄소로 완화해가는 이제 이런 매칭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제도들을 마련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그 공시제도를 통해서 탄소 전환도 하고 또 그런 경쟁력들도 더 올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세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지금 금융위원회의 상황들은 그런 것들이 보여지지 않고 계속 다른 그 나라들이 몇 년에 하는가, 그럼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그것보다 좀 늦게 아니면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면서 다른 준비들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이 상당히 좀 우려가 됩니다. 최근에 이제 홍콩에서 그 국내 이제 언론 이제 그 기자분들을 이제 모시고 가가지고 홍콩의 그 기후 공시 제도에 대해서 홍보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콩에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듣고 왔는지를 좀 들었는데, 홍콩 같은 경우에 이제 올해 39조 원의 녹색 채권을 발행했고 230개 이상의 ESG 펀드가 이제 규제 기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올해 ESG 펀드가 20%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본인들은 ISSB 기준에 거의 일치하는 공시 기준을 만들어서 우리는 세계 아시아 최초로 굉장히 탄탄한 관할권을 만들겠다. 그래서 이 관할권을 토대로 지속가능한 금융의 리더로 자리매김하겠다라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고, 공시 대응과 연계해서 이제 그린 핀테크 스타트업들에게 보조금을 주는 이런 제도들도 도입해가지고 우리 금융을 활성화하고 또 우리 안에서 이제 투자를 많이 받아라라는 이제 홍보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홍콩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6년부터 공시 그 의무화를 하고, 스콥 3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Comply or Explain 그 제도를 받아가지고 그
이제 하되 이제 2027년부터는 이제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 이제 맞서서 싱가포르가 또 상당히 이제 도전장을 내밀고 이제 2025년부터 의무화를 하겠다. 그리고 스콥 3는 2026년부터 이제 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홍콩과 싱가포르가 이 아시아의 이 금융 생태계, 기후 금융 생태계를 누가 더 먼저 장악할 것인가, 누가 최초가 될 것인가 이런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시대에 착오적인 그런 입장 보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매우 우려가 돼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강조해서 제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장지원 사무관님께서도 와주셨는데 금융위원회에 우리도 빨리 금융 리더가 되도록 좀 노력해 주셔야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우리 기업들의 입장에서도 로드맵 발표를 해야 언제부터 그럼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인력과 예산 투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방치하는 것을 이제 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거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